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타키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 4분기 성적표 이야기로 출발해봅니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거진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반도체, 방산, 타이어가 주요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화학과 철강 등 업종은 올해 부진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 업종별 투자 전략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좀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찾아라.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좋은 나무를 찾기 쉽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놓고 보면요, 4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인건비라든가 모든 어떤 그 특별 손실을 4분기에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먼저 정리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셨지만 작년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낸 업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방산, 발전, 타이어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압축적인 건 뭐죠?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이끌고 간 그런 분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생돼가지고 방산이라든가 타이어도 역시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나빴던 업종, 가장 좋지 못한 게 바로 화학하고 중국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중국 그다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경제가 내수도 별로 안 좋고 수출도 위축되다 보니까 화학하고 철강 업종이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 쇼크를 받았다고 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좋은 숲에서 좋은 나무를 찾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업황이 좋지 않다면은 그 안에서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 찾기 매우 힘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 알죠?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뭘 해야 될 건가 생각하라. 이게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에 시장이 맞춰주기 바라지 마십시오. 시장의 움직임,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 아닙니까? 여기에 내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PBR주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PBR 관련 밸류업 프로그램 계속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9시 반에 세부 내용 발표하고 오후 2시에도 또 발표하고 한국경제TV 계속 보시면서 세부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은 종목들 업종이 저PBR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부 종목은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 이미 뛰어넘기도 했단 말이죠. 자, 조진 대표님 어떤 종목들 있죠? 예,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무거운 종목이죠. 삼성생명이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지주회사, 중간 지주회사를 할 수 있는데 삼성물산이 있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데 사실은 뭐 삼성그룹 내에서는 뭐 지금은 약간 퇴색한 용어긴 하지만 예전에 삼성전자 한창 잘 나갈 때는 삼성그룹에는 삼성전자와 삼성후자가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고 뭐 우리나라 시총에서도 전체 한 삼성전자가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삼성생명이 사실 또 다른 저PBR주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자산까지만 고려하더라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주가와 시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PBR주 열풍을 불면서 삼성생명의 종가 23일 종가가 95,600원이 되는데 증권사의 평균 목표가가 있으나 평균 목표가보다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총을 갖다가 삼성생명이 일부 반영하면서 저PBR주의 대명사로 삼성생명이 또 지목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의 한 달 수익률이 무려 50%, 이렇게 무거운 종목의 50%라는 건 참 이례적인데 이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저PBR주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주가 올라갔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BR이 1이 안 됩니다. PBR 0.78이니까 여전히 저 PBR 관점만 본다면 최소 PBR이 1이 도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그 주가 상승은 20% 정도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를 들면 이제 또 다른 증권업종을 찾아본다면 증권업종에서는 이제 증권가에서 미래에셋증권을 갖다가 그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사실은 저 PBR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가 우리가 주주들에게 어떻게 이제 그 이익을 돌려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환원율을 35% 이상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보통주도 역시 한 1,500만 주 정도를 소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자마자 주가가 단박에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 정책을 유심하게 보고 있다가 어차피 정부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 바에는 우리가 먼저 발표를 해서 정부에게도
좋은 이렇게 회사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좋은 회사가 되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래에셋증권이 민첩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미래에셋증권을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뭐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주의 많은 종목들도 PBR1보다 못합니다. 다만 그 염려되는 바는 뭐였냐면 많은 증권사들이 그 부동산 투자에 이제 한 것이 부실 채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주가가 안 올라갈 뿐이긴 하지만은 이것만 제외한다면 모든 대부분 증권사들의 PBR이 1보다 못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자사주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자사주는 뭐냐? 지주사를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공정위에서 지주사 체제로 편성됐다고 말하는 그룹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정위에서 지주사로 편성이 됐습니다라고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LG, 그다음에 SK인데 LG와 SK가 역시 지난 한 달간 저 PBR주에 대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부터 SK 같은 경우는 27%, LG 같은 경우는 38% 올랐는데요. 특별히 SK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갖고 있는 비율이 25%나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PBR주로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자사주를 작년에 그 제 기억에는 11월쯤인가 12월쯤에 이제 그 김주현 원장이 자사주를 갖다가 매입을 하면 소각도 해야겠다, 소각도 의무하겠다 했다가 경영진에서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만약에 오늘 발표한 것과 그다음에 몇 개월에 걸쳐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소각도 해야지라고 것을 계속 유도한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주목해야 될 종목은 SK가 지주사 중에 SK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지주사는 아니지만 삼성물산과 롯데주주 역시 이제 형식적으로 지주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회사들도 PBR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간 많이 오른 삼성생명,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지주사들 과연 오늘 재료에는 좀 세론이 나올지 그렇다면은 이 세론이 나올 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한국경제TV와 함께해 주시죠. 이어서 신재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전력 주가가 오랜 부진을 딛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호황기였던 2016년에 버금가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지금을 매수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이렇게 한국전력 주가가 오르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올해 일단 대규모 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최근 3년간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2021년 6조 원 적자에 이어서 2022년에는 30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5조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고요. 3년간 누적 손실 규모만 50조 원에 가깝습니다. 급등한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적자에서 벗어나 1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익 호황기였던 2016년도 수준이랑 비슷한데요. 당시 주가는 6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킬로와트 시당 21원 전기요금을 인상했고 올해도 총선 이후 가족용 전기요금을 올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연료비 부담에서도 벗어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역마진이 해소되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보다 값싼 에너지로 평가받는 원전 가동률과 이용률 모두 지금 80%를 넘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은 원가 지표가 추가로 안정화되고 미뤄진 기후 환경요금 정산이 완료되면은 추가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뭐 전기요금을 몇 차례 올렸습니다만 계속 누적 적자가 지금 부채가 한 200조 원 되니까 그거 해소하려면은 더 올려야 되겠죠. 전기요금을 아무래도 올해도 더 올리고 총선 이후에는 좀 올려야 되겠죠. 일단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과 맞물려서 한전의 이익이 뭐 작년에 이제 3, 4분기 이제 흑자 전환 했으니까요. 앞으로 이익이 늘면 예상대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을 거다. 배당도 있을 거다. 이런 좀 기대가 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에 한전이 배당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는 가능할 것이다. 네네. 이 배당을 하게 되면 2021년 이후 4년 만인데요. 올해 예상 연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배당 가능 금액은 1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당 성향 40%를 가정한 수치인데요. 마지막으로 배당을 했던 지난 2020년 배당 지급액이 8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그때 주당 1,216원을 배당했습니다. 또 2016년 이익이 한창 잘 나올 때는 주당 3,100원을 배당하기도 했고요. 한전이 배당 가능 금액을 배당에 모두 쓴다고 가정을 하면요. 내년에 산술적으로 주당 2,000원 배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상장사 기업 가치 재고의 일환으로 한전이 추가 주주환원책을 내놓을지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다음 달 있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그 주주가치 재고 여부를 새로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정책이 발표될지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는 한전의 재무구조가 안정화될 것이란 가정하에 가능한 것이어서 전기요금 현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살펴볼까요? 지난 한 주간 무려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증권사는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단기 피로감은 존재하지만 앞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조정 후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익이 일단 10년 만에 호황기에 진입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 이런 상승 초입에 진입해 있다는 겁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앞으로 주가에 추가로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시장은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은 일본 도쿄전력의 사례가 한전에도 적용될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쿄전력 주가는 지난해 4월 일본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2배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도쿄전력이 한국전력의 동료 기업이기 때문에 한전도 관련 수혜가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전력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논란이 기속되는 초전도체 관련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전환사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장비 회사나 연예기획사까지 지금 사업 목적을 초전도체로 바꿔가며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무분별한 자금 조달이 매물 폭탄으로 좀 돌아올 수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종민 소장님이 좀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초전도체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신상 델타테크였는데 이에 지금 CCS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아센디오나 다보링크에 대한 그 기업들이 지금 초전도체 새로운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센디오의 경우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고요. 특히 통신 장비 업체 다보링크의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이렇게만 좀 부각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그 투자 환기 종목인 테라사이언스의 자회사 다보링크에 따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같이 또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아센디오와 다보링크의 경우에는 3거래일 동안 주가가 70% 이상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계속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성 델타테크와 관련된 기업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달 4일에 그 미국 물리학회 연내 회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PC, POSS에 대한 실험 결과 공개에 따른 내용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변동성이 매우 좀 심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미국 그 물리학과 교수에 따르면은 해프닝으로 좀 평가한다라는 내용도 좀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저희 한경TV에서는 계속 경고를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감사 보고서 시즌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주주총회 시즌이기 때문에 그 일반 그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업 목적 추가에 초전도체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흐름들을 살펴보니까 먼저 CCS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CCS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 때 경영권이 좀 바뀌었는데 LK99 개발 참여자 중에 이제 교수가 사내 이사로 좀 오르면서 초전도체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3일이니까 저번 주인데 CCS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린 BTS라는 기업과 퀀텀포트라는 기업이 이제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 모두 초전도체 연구자인 연구 교수와 CCS 대표가 소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 그 퀀텀포트의 경우에는 아센디오의 그 45억 원의 12일을 좀 발행을 했고, 그린 BTS의 경우에는 다보링크의 20억 원 11일을 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것이 초전도체에 따른 연기성으로 좀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 두 기업들이 이전부터 12 발행을 해왔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12 발행을 했다는 것은 좀 다소 의아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아센디오와 다보링크의 경우에는 12만기나 이제 그 조기 상환 청구 때 상환 금액의
금액의 절반을 CCS의 보통주로 받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다 보니까 CCS의 그 주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CCS 주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5,780원이니까 이번에 그 한 주당 그 주가를 받는다 하면은 결국은 882원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에 대한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센디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도 초전도체 화합물 제조 판매에 대해서 사업 목적 추가를 한다라고 밝혔었고 작년 영업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부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감사 보고서나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새로운 초전도체에 대한 테마가 또 부각될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에 관련된 그 테마가 부각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입니다만 주식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물량이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거죠. 주가에는 부정적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증권가는 오늘 이번 주 시작을 앞두고 다양한 리포트들을 쏟아냈는데요.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리포트입니다. 양수 겸장, 체스에서는 더블 체크라고 하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수은법은 이제 29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수출 국가와 제품 다양화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목표가를 기존 17만 원에서 1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인데요. J&J 렉나자 병역요법이 미국 FDA로부터 우선 심사 지정을 받은 가운데 키움증권은 유한양행에 대해 출시 마일스톤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080억 원의 이익 반영으로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업종 내 톱픽으로 제시하면서 목표가도 기존 8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네요. 이어서 HPSP 체크해보겠습니다. 향후 후공정의 신규 수요처 확대가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방 수요 부진과 실적 개선이 생각보다 느린 점은 아쉽다는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하향 조정했지만 목표가는 5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들 알아볼까요? 원익 IPS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가운데 고객사의 낸드와 파운드리 설비 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BNK 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을 보유로 목표가도 기존 4만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발 AI 훈풍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대장주 삼성전자는 이 흐름에서 아주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인데 이와는 철저하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부분에 있어서 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해소되어야지 좀 시원한 주가 상방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작년부터 올해 이어진 주가 수익률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이제 작년에는 이제 SK하이닉스가 85% 1년 연간 수익률이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40%면 나쁜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 차지하는 시총이 30%고 전체 시총이 300주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300주도 하는 기업이 40% 시총 수익률이 낮다는 건 나쁜 건 아닌데 SK하이닉스보다 2배가 떨어졌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YTD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는 심지어 코스피보다 언더퍼폼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2%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8%, SK하이닉스는 13%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이 모든 거의 연속선상은 HBM3 때문에 그런 것인데 HBM3를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번다는 이게 HBM3 사업부가 있어서 연구개발 부서가 있었는데 19년도에 당시 CEO가 이제 HBM 사업부를 갖다가 없애버렸습니다. SK하이닉스 존속을 시켰고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많은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당장 돈은 못 벌지만 향후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HBM 사업부를 없애버린 바람에 작년에 챗GPT라는 열풍이 불면서 챗GPT에는 반드시 그 엔비디아의 H100 칩이 필요하고 H100 칩에 필요한 메모리가 이제 그 HBM3인데 이거를
오직 SK하이닉스만, 마이크론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만 만들 수 있는 바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주가 수익률이 역전이 됐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적어도 디램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이제 2등이다. 이거를 뇌에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있어요. 바꾸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 왜 안 오르지? 라고 계속 의문을 다시는데, 그리고 계속 제가 문제점 SK하이닉스가 더 월등하고 삼성전자가 H바 못 만드니까 사실은 낮다, 열등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뇌에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디램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이제 2위 그룹으로 안착이 됐다. 그러니까 HBM3를 이번에는 못 만들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못 만드는 게 뭐냐면은 HBM을 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엔비디아 납품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엔비디아가 사실 전 세계 챗GPT 열풍의 가장 대장주고,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서 심지어 그 엔비디아가 장중에 그 2조 달러를 갖다 넘다가 다시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을 할 수 있냐 없냐인데 제가 볼 때 HBM3가 올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음에 HBM4나 5에서는 납품을 한다면 다시 D램에서 SK하이닉스를 추월할 수 있다. 근데 현재는 어렵다는 것이고, 삼성전자도 그 TF 뿌려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다고.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제 그분도 가서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2017년, 18년 삼성전자라면은 올바르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문화가 노조가 없고 월화수목 금금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적이고 가장 브라이어트한 인재들이 모여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는 뭐냐, 가성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뼈를 갈아 부시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만들었는데 17년도 18년도 넘어가면서 그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닥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여전히 막 밤새고 주말에 근무해야 되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HBM3를 사실 일반인들은 이제 작년에 인식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2년 전에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삼성전자가 대응을 못했다는 것은 아까 말들은 문화가 새로 바뀌는 것에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데, 문화가 새로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또 다른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이제 좋았던 건 무엇이냐면 갤럭시 S24가 이제 생각보다 높은 이제 그 경쟁률을 보이면서 판매 호조를 거두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폰이 9월 달에 아이폰 16이 나오겠지만, 아이폰 16이 과연 이제 삼성전자 같은 AI의 성능을 보일 것인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 될 것이냐라는 번에서는 반신반의하는데, 저는 이제 아무리 아이폰이라도 어렵지 않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면 이제 갤럭시 S24가 이제 올해 내내 롱런할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사업부라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는데,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 엑시노스가 이제 S24에는 일부는 납품을 했는데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부가가치가 좋은 울트라 모델에는 못 들어갔어요. 이것도 역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1년 내내 절치부심해서 내년에 이제 회복을 한다면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그럼 어쩌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훨씬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파운드리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그쪽에 어쨌든 이런 사업 부문에 대한 조 대표의 고언이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이 3년 만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수주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왜 올해 매출하고 수주 가이던스 제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려를 조금 보내고 있죠. 신재근 기자, 하나오션이 올해 매출하고 어떤 뭐 가이던스, 수주 가이던스 제시를 안 한 배경을 놓고 지금 조금 걱정이 좀 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주 목표와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표면적인 이유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다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만큼 올해 그런 업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에 대해 다올 투자증권은 영업이익까지 공정 공시하는 경쟁사의 자신감과 비교된다면서 투자 판단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경쟁사는 삼성중공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선박 발주량이 일단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선가는 오르고 있는 반면 운임은 떨어지면서 선주들 입장에서 새로운 배를 발주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선박 발주량은 4,149만 CGT로 1년 전보다 20% 가까이 감소했고요. 한국의 발주량은 40%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화오션의 수주 잔고는 1년 전 28조 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24조 5천억 원까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특히 한화오션 수주 잔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 LNG 운반선의 수주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무현 트레버트 리서치 대표는
LNG선 운임이 5만 달러 이하로 내려오면서 선주들의 그런 발주가 소극적이라며 올 연말까지 선박 발주량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수익성이 높은 선박 위주로 수주를 하는 하나오션의 경영 방침에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하나오션은 지난해 5월 한화그룹에 편입된 이후 수익성이 높은 선박 또는 또 프로젝트 위주로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화 내부적으로 건조 마진이 15%가 안 나오면 주문을 받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오션이 기대를 걸고 있는 카타르 에너지와의 LNG 운반선 수주 계약이 수년되고 있는 점도 이 때문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측은 다음 달까지 계약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인데 시장 안팎에선 지금 계약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좀 이렇게 계약이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트레보트 리서치에 따르면 그 삼성중공업은 최근 LNG선을 척당 2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3천억 원에 수주를 했었는데 이는 시장 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네, 선별 수주가 장기 관점에서 보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반론도 있지 않을까요? 네, 하나오션의 일단 건조 슬롯이 경쟁사보다 여유 있기 때문인데요. 남은 건조 공간을 아무 선박으로 채우는 대신에 이 수익성이 높은 선박 위주로 주문을 받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는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을 때 가정한 겁니다. LNG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하나오션은 최근 3년 만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척당 가격은 1,700억 원 수준으로 16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925척의 VLCC 중 가장 많은 185척을 건조할 정도로 VLCC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매매 전략 좀 짧게 반정민 소장님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좀 그 단기간 상승은 있을 것 같은데 조정 가능성 계속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 사건도 있다 보니까 이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2만 원대 아래때까지 내려오게 된다 한다면 분할 관점은 좀 유효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이전에 유상증자 가격 등을 좀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 2만 원 아래때 내려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흑자 전환까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벅셔 헥서웨이의 지난해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제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버핏 회장은 더 이상 투자할 회사가 없다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는데요. 남인호 소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갈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벅셔 헥서웨이는 전체 1조 달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조 달러 약 1,100조죠. 그중에서 주식을 460조 하고 있고요. 채권을 400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220조 가지고 있는데 우리 1등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벅셔 헥서웨이와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1번 우량주 투자한다. 2번 장기 투자한다. 3번 항상 현금 가지고 있는답니다. 헥서웨이가 애플이라든가 BOE 등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우량주만 투자합니다. 두 번째 장기 투자 뭡니까? 헥서웨이는 이런 말이 있죠. 나는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아예 사질 안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은 관두고 1년 이상 보유할 종목만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20% 하죠. 여러분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20% 있는 거 없는 거 별 차이 없지만요. 만약에 주가 조정 보이면 20% 현금 있는 분하고 없는 분의 수익률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꼭 같이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는요. 준비를 해오셨지만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24 지금 이제 MWC가 개막을 하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통신 장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광고 분야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가운데 하이브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주말 사이에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전 건설공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원전주들의 추가 향방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오늘 9시 반에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 드디어 세부 내용 공개를 합니다.